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41강 절망의 저편 한 줄기 빛. 노회찬 죽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를 보니까 제가 한 달 이상 정말 절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인데도 모두가 침묵하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곳이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냐, 혹시 공동묘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거기서 제가 한참 동안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노회찬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은 중학생만 되면 다 추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천만 중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단 10사람도 안 돼 있냐. 나 이거 보고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민족이 3.1운동을 일으켰던 민족 맞나? 4.19를 일으켰던 민족 맞나? 광주항쟁의 민족이 맞나? 촛불을 들었던 민족 맞나?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또.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한 줄기 빛은 있더라고요. 제가 또요, 희망을 찾아내는 데는 좀 소질이 있습니다. 소질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다 정말 걱정했잖아요. 그죠? 나라 말아먹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박근혜가 희망으로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수구 꼴통들, 매국 독재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해 있는 그 정당성의 근원인 박정희였거든요. 박정희 소위 경제기적이었거든요. 그 신화를 때려 부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5년 사이에 저 다 때려 부수겠다. 그때 우리한테 비로소 희망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역지사지로 아주 역설적으로 희망을 찾았거든요. 지금 또 그런 심정으로 제가 좀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2017년 대선 있기 한 2017년 초쯤인가 그때쯤 아마 강의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문재인이나 안희정이가 대통령 되면은 반드시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 빨리 망하려면 안희정이 대통령 되면 된다. 그러면 2019년 안으로 망한다. 아마 지금 그 안희정이 보고 그런 생각하는 내 말이 그럴듯하다 싶은 분들도 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요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가지고 이제 이 여야 간에, 정치인 간에, 또 경제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재벌 혁파 없이 오히려 재벌한테 덕을 빚어가면서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이건 망상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연못고라고 얘기했죠. 나무에 앉아가지고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니까 될 택이 없죠. 소득주도 성장하려면 뭐라 그랬죠? 첫째로 재벌 혁파, 그리고 자본권을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권 강화.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민중에 대한, 약자에 대한 있잖아요. 지원. 대대적인 지원. 이 복지제도를 할 수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봐야 재벌의 빨대는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네?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편의점 같은 그런 업체들, 프랜차이즈 업체들, 거기서 피 빨아먹는 건 그대로 놔두어 놔놓고 최저임금만 올려줘 놔놓으면은 어떻게 될까? 누구만 죽어나요? 자영업자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여유가 있는 계층이냐? 아니죠. 자영업자는 그죠? 말이 자영업자지. 자기 노동 파는 거죠. 그죠? 돈 꼬라박아가면 돈 넣어가면서 자기 노동 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작 한 달에 한 300, 적게 벌면 200, 많이 벌어봐야 한 500, 그래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 알바비를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영업자하고 알바들하고 싸움 붙이는 겁니다. 전쟁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을들의 전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갑은 손도 하나도 안 대고. 그 다음에 공무원 증언하는 거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 한데 그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공무원 증언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올려야 되지 소득주도 성장시키려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런 식으로 땜빵식으로 하면 안 돼요. 결국 이거는 조세 부담으로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의 가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는 참담한 겁니다. 자, 재벌을 혁파해야 되는데 재벌을 호위하고 있죠. 상징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재용 무등 태운 겁니다. 그죠? 재벌한테 셀프게 김상조라는 사람이요. 재벌 저격수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앉히면서 결국 뭐 됐어요? 재벌은 손도 안 대고 지켜보고 있겠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죠? 재벌을 개혁할 만한 사람을 불러다가 뭐로 만들어 버립니까? 재벌 따까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의 여지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김상조를 용도 폐기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만드는데 산업자본들이 예를 들면 이건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걔들 잔치판이 되겠죠. 일단 열어줘 놓으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24만 채 건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까지 풀려고 하죠. 이명박이 했던 토건 산업 또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재벌 따까리 역할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래 되니까 양극화 심화됐죠. 소득 양극화 심화됐죠. 기업 양극화는 정말 갈수록 옛날에는 그죠. 10대 재벌 그랬어요. 요새는 몇 년 전까지는 4대 재벌 그랬어요. 지금은 4대 재벌도 아닙니다. only one. 삼성. 독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양극화. 아마요,
제가 볼 때 몇 년 이내에 수도권 인구가 한 3천만 되고 소위 지방은 2천만 되는 완전 인구가 완전 수도권에 뭐 밀집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과밀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방은 면단위부터 이제 먼저 죽겠죠, 그죠?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죽을 겁니다. 그 지방 소위 수도권 이외 지역이 지방이란 말도 그죠? 굉장히 악의적인 말이에요. 서울도 지방이에요. 아닙니까? 서울지방경찰청이에요. 예? 대구지방경찰청이고. 그런데 이놈들이 서울은 지방을 싹 빼먹고 서울 외를 지방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란 말 자체가 얼마나 골 때리는 말이에요. 민주국가에서 특별시가 왜 있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시는. 평양 이북에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얼마 안 가서.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가가지고 이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서울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계속 내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서울이 그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6개월 동안에 서울 부동산 값이 450조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됩니까? 모든 게 서울에 집중되니까. 그러니까 대구에도 그죠? 대구에도 양극화 일어나요. 수성구하고 다른 구하고. 예? 그래가지고 수성구는 집값이 막 폭등하고 딴 지역은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화되겠죠. 그게 이제 지표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부익부 빈익분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통계청장을 갈아버렸어요. 참 대단한 대책입니다. 문재인스러운 겁니다. 문재인이 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요. 우리 경제 순환기 아까 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순환기 정상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순환기를 정상화 시켜가지고 돈이 사람들한테 그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돌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대신 국가 예산으로 손발에 피를 주입해 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손발에. 여기 주입해 줘야 돼요. 안 고쳐져요. 그거는. 피가 돌아야 되지. 여기 피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찬도 그 교묘한 말만 늘어놓고 있어요. 20년 집권하겠다. 집권 계획을 세우겠다. 누구 죽으라고. 나는요, 운동권 더 이상 집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권 능력이 안 돼요. 민주주의 이해도 부족해요. 지성도 모자라요. 실사구수할 수 있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운동권은 저 매국 독재 세력을 쫓아내는 역할, 그거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실력 있는 사람이 정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돈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국가를 맡아야 됩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 더 짓겠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겠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집을 지면 지을수록 지방은 집값이 똥값이 됩니다. 왜? 돈이 걸로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서울로 자꾸 올라가요. 집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래서 서울은 집값 안정을 시키고 더 이상 지면 안 돼요. 그럼 서울에 더 지면 어떻게 되냐? 상도동 그 유치원 꼴 났죠. 그죠? 지금 그런 꼴이 앞으로 서울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그 다음에 4만 불 소득주도 성장으로 4만 불 시대를 열겠다. 이것도 그죠? 도대체 정권이 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그런 수준의 국가를 어떤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수준의 얘기가 안 나오고 적어도 박정희도 그건데요. 박정희가 지독한 독재자지만요. 그래도 그 사람은 조국 근대화를 내걸었잖아. 노무현이나 이해찬이나 보면요. 참 수준이 안 된다 싶어요. 2만 불 시대가 뭐야? 그게 2만 불 시대가. 노무현 때 했죠. 그죠? 지금은 4만 불 시대. 이명박이가 있잖아. 그죠? 앞에 그 경제적 효과가 뭐 몇백조 원이다. 이래 뻥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 전체가 그 저걸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망국 코스로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정말 희망이 없구나 싶은 게, 미전송 폰문자, 노회찬이 남겼다는 이 미전송 폰문자를 권력이 자필 유서로 둔갑시켜도 아무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나라입니다. 세월호 시대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랬죠. 그죠? 지금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라 하지도 않았는데도 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사기를 쳤죠. 그죠? 미전송 폰 문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자필 유서가 없는 건 틀림없죠. 근데 자필 유서 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나는 김지선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자필 유서를 안 받은 게 뻔한데 어떻게 남편의 그 시신을 화장을 할 수가 있으며, 처음부터 화장해달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국이 말하자면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필 유서 사기를 벌리는데 일종의 총수 역할을 하는 게 조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하고 어떻게 그렇게 강렬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구나 빈소에서. 그 다음 김경수도 그죠? 자기 남편이 죽은 게 김경수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김경수하고 그렇게 포옹을 할 수 있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재선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좋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도저히 한국에서 그런 현상은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는 정말 끔찍한 상상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 상무위원회 이 사람들이 경찰의 사기에 적극 호응해가지고 잡힐 일서 맞다고 박수를 쳐댔죠. 정의를 국끓여 먹은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이라 하지 말고 정의탕이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무위원회 심상정, 김종대, 이정미 당신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말이야. 무슨 정의를 추구한 사람들이냐 말이야. 잡힐 수가 없었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다른 말 할 자격이 있냐. 그 말부터 먼저 해라. 잡힐 뉴스가 있었냐 없었냐. 그래야 너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 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최석이란 대변인은요. 그 발표할 때 제가 이제 동영상을 봤어요. 웃음을 참지 못해가지고 기자들 질문에 뭐가 그리 좋은지. 나는 이 정의당이 정신병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과 청와대는요, 요 사실을 빤히 알면서, 경찰이 사기쳤는 걸 빤히 알면서 요걸 즐기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노회찬이 죽음하고 청와대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이렇게 경찰의 사기를 내버려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모든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이 이 사기극에 따라가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기껏해야 외면하고 있다. 나는 우리 역사에서 그죠?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엄중한 사태 앞에서 이렇게 소위 한국인의 상층부가 모두 침묵한 이런 사태는 난 처음 경험합니다. 주권자 대부분도 무관심하다.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럴까? 얼마 전까지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촛불을 들지 않을까? 난 여기에 어떤 슬픈 어떤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죠? 너무 지쳤어요. 뭐 이루어질 듯한 희망을 서서히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꼭 심하게 말하면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고. 제가 느꼈던 절망감은 김주열이 죽음이 발견됐을 때 청년들이 들떠 일어났고 그게 4월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박종철이 죽었을 때 김승원 신부가 나와가지고 폭로했을 때 전국이 들고 일어났잖아. 천안함에는 적어도 그죠? 천안함에 대해서 뭐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50%가 천안함을 믿질 않아요. 정부 발표를 믿질 않아요. 세월호 때는 몇 년을 싸웠잖아요. 그리고 촛불은
얼마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싸웠어요. 그런데 노회찬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왜 이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문재인은 이미 만국 코스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초독점, 양극화, 민생 파탄의 길로 들어서가지고 이 자영업자들이 그죠? 한 10,000명이 시위를 했잖아, 그죠? 앞으로요, 그런 정도가 아닐 거예요. 노회찬 의문사와 거대한 침묵. 사람들이 너무 헉헉대요, 지금. 헉헉대면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은 옆에 사람 왜 되는지 관심 안 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다스릴 때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에 풀칠만 하도록 하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 다 뺏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 예속되고 침묵하고 무조건 순응해요. 한국이 왜 노동시간을 길게 하는지 이해가죠.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제 느낌에는 정의, 공동체 의식 이런 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막 급속하게 실종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촛불 문재인이요, 그냥 끈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짓밟아 꺼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해결한 것 단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세요. 성노예 위안부 문제. 며칠 전에요, 김복동 할머니가 수술 받은 지, 암 수술 받은 지 5일 됐다 그러면서 빗속에 나와가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화해 무슨 재단이라고 있죠. 그거 해체하라고. 아직도 해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그작 거대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사도도 딱 고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 뭉개는 건 막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은요, 생각보다 빨리 몰락의 길로 갈 것 같아요. 지지율 폭락이요, 이미 시작했어요. 생활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5월이 이제 집권 2년이 되는데 그 이전에 40% 이하로 추락할 거예요. 잘하면 아니라 어쩌면 연말에 40%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 민생을 좋아지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이 그 생각 발상도 안 하니까. 그래서 민생 파탄이 일어날 텐데 이게요, 제 느낌은 민생 파탄이 일어나면요, 촛불 시위 그런 거 안 합니다. 촛불 시위는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안정 속에서 개혁하고 싶을 때 촛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야, 이거 못 살겠어 할 때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아직 대한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대한 정당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미국이
한국을 호메리카 미군 기지로 만들면서 딱 세팅을 해놨죠. 그죠? 반공 독재 국가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 세팅에서 우리가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해놨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반공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미국하고 재벌은 자본주의 핵인 재벌은 성역이라는 겁니다. 이 절대 못 건드려야 되겠네. 두 정당 다 그렇죠. 그렇죠. 두 정당 우리나라 정당 다 그렇죠. 유일하게 거기에 맞섰던 사람이 누구? 맞섰다기보다 거기에 뭐라고 할까? 칼이라도 한 빼본 사람. 소리라도 한 질러본 사람. 그게 노회찬입니다. 큰 소리 치다가도 노무현이 어땠어요? 탁 무릎 꿇었죠. 코메리카 A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당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이에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테러 방지법 반드시 없애겠다. 해놔놓고는 끝나고 나면 샥. 재벌 어떻게 하겠다. 샥. 뭐 어떻게 하겠다. 샥. 얘들은 그냥 기회주의적인 인간들 뿐이에요. 그리고 얘들도 그죠. 다 기득권이에요. 국회를 기득권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제. 주권자가 직접 국회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 대안은 제가 앞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유한국당, 코메리카 비당. 이건 매국 독재 쓰레기통입니다. 바른한국당, 이건 자한당, 자유한국당 돌연변이에 불과해요. 정의당, 요즘 보니까요, 딱 민주당 기생충이에요. 요번에서 기생충이 제대로 역할을 했죠. 그죠? 자필유서 사기극에 막 적극 호응해가지고. 그래서 만국 코스로 들어섰다. 대안은 없다. 뭐겠어요? 개혁은 불가능하고 이제는 망하는 길만 남았구나. 여기에 제가 한 달 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동영상 포기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이건 내가 내 돈 들어가면서 그 강의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대요. 뭐 내 이 미친 짓을 왜 하냐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난 촛불을 다시 생각해 보고 또 지금 돌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한테는 한 줄기 빛이 있어요. 저는 촛불이 꺼지고 거의 대부분 사람이 나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누가 어떻게 죽어도 관심 없는, 완전히 망가진 사회에서 그래도 아직 촛불 혁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띄었어요. 그래, 내가 잊어버렸어.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도 내가 희망을 가졌잖아. 문재인이 어쩌면은
노무현 신화를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자기의 임무를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넘겨주는 거로 끝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 나는 우리가 마지막 가질 수 있는 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하고 있는 한 사람 누구일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한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탁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이순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어떤 촛불혁명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이재명을 노회찬처럼 허망하게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 한 줄기 빛이 있다. 그러면 나도 나가서 할 얘기가 있지 않겠냐. 이제는 한국은 혁명적 변화를 거치지 않으면 망국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혁명을 얘기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혁명을 얘기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20여 년간 꿈꿔온 혁명 얘기를 이제는 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혁명은 돈나라를 사람나라, 자본주의를 인본주의 국가로 바꾸는 인본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면 혹 여기에 또 동의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 얘기도 앞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